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4월 8일 날 국가직 시험 9급 시험이 시행이 됐고요. 교정학 개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은 매우 쉬운 편이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조금 어려웠고요. 수험생에 따라 좀 편차는 나긴 하겠지만, 그죠? 작년보다 뭐 한 두세 문제에서 많으면 한 서너 문제 정도, 그 정도 이제 어려워진 난이도라고 생각이 들고, 풀기가 조금 어려웠던 제 생각에 상급의 문제로 분류되는 게 한 두 문제 정도 되고요. 중급도 약간 어려운 것과 또 쉬운 게 섞여 있고, 그래서 평년 수준, 그러니까 좀 예전 여러 해를 이제 평균을 내보면 많이 어려웠던 해도 있고 쉬웠던 해도 있기 때문에 평년 수준이거나 평년보다 한두 문제 정도 어려워진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정학 파트가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형사정책 파트는 개수가 좀 적고 20문제 중에서 교정학이 13문제 그리고 형사정책 파트가 7문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법령과 이론 역시 이제 법령 파트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됐죠. 여기 13문제 중에서 법령이 8개, 이론이 5개. 그리고 형사정책 파트는 법령 4개, 이론 3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 비중은 이게 이제 60%죠.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교정학의 비중은 65%. 이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령 중에서는 역시 늘 나온 것처럼 형 집행법령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서만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교정학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형 집행법령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점수로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 난이도라고 한다면 한 80점 이상 정도 득점을 하셨다면 아주 잘한, 무난하게 잘 본 시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물론 수험생에 따라서는 9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꽤 나올 수도 있는, 물론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바로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 이론,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이죠. 옳지 않은 것. 1.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 대해서 차별 기회를 고려했다. 바로 아노미의 이론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비합법적 수단의 분포에 따른 다른 점을 설명을 시작하는 게 이게 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피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죠. 마약 소비 행태 두드러지게는 갱에서 주로 발견된다. 소위 이제 자포자기형의 유형을 도피적 하위문화라고 분류했고요. 그다음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서들랜드 차별접촉 이론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했다. 그래서 머튼의 이론이라든지 또 서들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같은 걸 근거로 하되 그거를 이제 기회구조의 분포, 비합법적 기회구조의 분포를 가미해서 수정 보완한 이렇게 이론을 전개했죠. 4번이 답입니다. 비행하위 문화 하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갈등적 갈등 문화하고 도피 문화는 있지만 폭력은 따로 구분이 안 돼 있고요. 범죄적 폭력 문화 대신 범죄 하위 문화로 해야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정답이고, 그 다음 2번 문제. 전자감독, 전자감시 제도가 또 출제가 많이 되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없다? 바로 정답이 보이죠. 전자감시라고 하는 건 위치유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한다든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있죠. 이번에 바로 전자감시 제도는 교도소 수용을 피하는, 그래서 과밀 수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법통제망, 바로 이런 전자감시 제도라든지 새로운 제도가 개발이 되면 사법통제망 확대 우려에 있다는 비판이 있죠. 그다음에 4번 대상자의 위치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까지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는 거고요. 3번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자, 이게 이제 일반 준수사항이죠. 일반 준수사항 하면 상선보호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 늘 많이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 상주하에 생업에 종사할 것, 선행하며, 그 다음에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를 것, 주거 이전이나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여행 시 신고할 것. 이게 이제 주거 이전 또는 1개월 이상 여행인데 3번 지문을 보면 주거 이전 10일 해서 틀린 지문이죠. 이거 아마 1개월 이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 문제. 형집행법 시행 규칙상 경비처우급입니다. 이것도 개방처우급부터 시작해서 중경비처우급까지 그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3번이 답이죠. 일반 경비 시설에 수용이 돼서 통상적인 처우하면 일반 경비처우급 정확한 표현이고 1번은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이 아니라 가장 높은 처우죠. 그 다음에 2번에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완화경비처우급은 통상보다 낮은이 아니라 통상보다 높은 처우가 되겠죠. 이게 등급별로 나눠지고 중경비처우급은 가장 낮죠. 기본적인 처우라고 우리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이런 아메리칸 드림 딱 이거 나오면 바로 메스너 로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을 모르더라도 첫째 줄에 첫째 둘째 문장에 경제제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은 문화사조, 경제제도, 다른 사회제도들을 지배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 이게 바로 제도적 아노미 이론의 핵심이죠. 다음 아메리칸 드림 같은 문화사조, 경제제도 지배는 서로 상호작용, 미국의 심각한 범죄를 일으켰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또 경제 제도의 어떤 불균형이 아노미를 일으키고 그게 또 범죄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적 아노미론을 주장을 했고 바로 메스너 로젠펠드입니다. 4번 정답. 6번 회복적 사법입니다.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 그죠? 단순히 응보적 사법의 처벌적인 시각과는 달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원상 회복을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인본주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금 위주의 형벌에 바로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이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사적 잘못보다 공익에 초점을 둔다. 이건 앞뒤가 바뀐 거죠. 네, 왜냐하면 회복적 사법에서는 사적 잘못에 초점을 둬요. 이 문장을 잘 분석을 못하면 또 틀릴 수도 있겠고요. 사적 잘못이다. 당신이 누군가 개개인이나 사회에 끼친 해악, 바로 거기에 따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감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원상 회복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사적 잘못을 책임감을 부각시키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적 잘못을 초점을 두는 거지 그것보다는 공익에 초점, 단순히 공익에 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공익의 차원에서 국가가 범죄자를 국가 대 범죄자, 쉽게 말하면 영부적 사법과 접근하겠죠. 그런 시각이 이제 공익에 초점을 두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처벌 위주의 여기서는 사적 잘못에 초점을 두니까 3번을 답으로 고르셔야 되고요. 4번 범죄를 개인과 국가의 보기보다는 개인 간의 갈등이다. 이것도 응보적 사법과 대표적인 거죠. 응보적 사법은 개인 대 국가의 갈등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개인 대 개인의 갈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 다른 사회에게 해를 끼친 것, 바로 이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원상회복에 노력한다. 회복적 사법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객관식에서는 상대적으로 골라야 되잖아요. 3번 지문이 뭔지 헷갈린다 그러면 1번, 2번, 4번을 비교하시는 게 여러분 객관식에 당연히 푸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이 틀린지 않은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번을 고르셔도 되고요. 자, 7번 사형 폐지론 주장한 학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베카리아가 대표적인 사형 폐지론자고 또는 루소는 사형 존치론자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밑에 있는 리프만이나 캘버트를 모를 수가 있고 베카리아나 루소를 알더라도 캘버트를 모르면 이거 조합형이기 때문에 답을 고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베카리아, 리프만, 캘버트, 이탈리아의 베카리아, 그다음에 독일의 리프만, 영국의 캘버트 대표적인 사형 폐지론자입니다. 루소는 사형 존치론자로 유명하죠. 루소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 계약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국가에게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에 접근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번 루소를 제외하고 모두 사형 폐지론자 3번이 답입니다. 자, 8번 갑니다. 보호소년처우법상 보호장비 사용 옳은 것만 고르시오. 자, 요거는 리을번만 틀렸죠. 기억번에 필요 최소한이고 필요 없게 되면 즉시 중지.
제도가 있고, 니은 원장은 보호소년 위력 등으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할 때 가스총 사용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사전 경고제도, 그다음에 예외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디귿번 원장은 보호소년이 자해 우려가 큰 경우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머리 보호 장비가 몇 년 전에 신설이 됐고 바로 자해 우려 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을번이 틀렸는데 조사 심리 그밖에 호송할 때에는 수갑이나 포승 보호대까지는 가능한데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 사용 사유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끝부분에 가스총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9번 소년법상 보호 사건의 조사 심리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소년법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인 신문 필요한 사항을 조사 명령 바로 내릴 수 있고, 2번 소년이 분리심사에 위탁이 됐을 때 보존이 없다면 반드시 그죠? 변호사 등 적정한 선정 보조인 선정을 하여야 한다. 이거 중요하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3번 판사는 법원 소년부 법원 서기관이나 사무관 주사부 보호관찰관 그리고 사법경찰리 등에게 동행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4번 문장에서는 이게 이제 언뜻 보기엔 맞는 것처럼도 보이긴 해요. 근데 아닌 단어가 하나 살짝 끝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소년부는 조사 심리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학자, 교육자, 전문가,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의견 여기까지는 맞는데 소년교도소의 조사 결과 의견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요거는 소년교도소가 아니라 보호관찰소라고 해야만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은 뭐 하는 거죠? 보호사건이에요. 보호사건. 소년 보호사건을 심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난 소년 이건 형사처벌이 결정이 난 소년교도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래서 아닌 단어를 이렇게 살짝 넣어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거를 이제 찾아내셨어야 하는 문제고요. 10번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비범죄화의 예시 혼인빙자 간음죄. 우리나라에서도 혼인빙자 간음죄가 비범죄화가 됐죠. 다음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한다. 그죠? 기존에 처벌하던 것을 범죄 목록에 삭제해서 처벌 범위 축소. 3번 형사법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바로 중한 범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경미범죄에 대해서 바로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경미한 범죄로 뭐 시설에 수용을 시킨다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뭐 교도관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걸 아껴서 잘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거고요. 4번 비범죄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와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 폐지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상이 아니라 뭐죠? 법률상 비범죄화죠. 법적을 효력을 가진 법률상 비범죄화하면 법 개정 등 입법에 의한 거 이게 우리 지문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거 이 두 가지를 법률상 비범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범죄와는 관계가 없죠. 사실상 비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 통제 장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법 또 법원 이런 사법기관 등이 수사기관 등등등이 바로 사실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행태. 이게 사실상 비범죄입니다. 자, 다음 11번. 형집행법상 금지 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 처벌 위해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거. 이건 제가 평상시에 많이 강조했던 문제인데요. 바로 소지 금지 물품은 1, 2, 3, 4번 딱 4가지입니다. 마약 등 범죄도구, 무인 비행장치 여기 새로 신설이 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주류 담배, 안전질서 해칠 우려, 음란물 등 교화 사회복귀. 그래서 이게 4가지인데 그 중에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무인 비행장치, 전자통신기계 등은 소장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죠. 그거를 묻는 문제였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형집행법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신체 보호, 정서 안정을 위해서는 혼거 수용. 바로 예외적인 혼거 수용 사유죠. 예외적인 혼거 수용 사유는 시생교입니다. 시설 여건, 생명, 신체, 정서적 안정,
교화 사회복귀.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문에 나온 거고 2번 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 바로 미결 수용자를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또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3번 수용자가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교육교와 작업 직업 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3세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고요. 다음 4번 소장이 권한으로 인해서 구분 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수용을 이송해야 될 수용자를 몇 개월? 6개월이죠. 6개월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숫자를 변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자, 형집행 법령상 수용자 내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입니다. 이것도 출제 그동안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유행하는 경우가 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을 했다면 바로 맞출 수 있었죠. 1번에 나옵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 자비금의 음식물 공급 중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1번 답이고요. 나머지 2번 감염병이 올 때 의심이 될 때 일주 이상 격리, 휴대폰 소독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3번에 감염병 우려가 있는 질병 확산을 위하여 뭐 예방 접종, 격리 수용 등 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조항이고요. 그다음 4번 소장은 수용자 감염병에 걸린 경우 즉시 수용, 격리 수용, 그다음에 물품 철저히 소독 이것도 하여야 한다고요. 그다음에 이때에는 걸렸을 때에는 장관 보고하고 그다음에 보건기관장에게 알리는 조치까지 추가가 됩니다. 자, 14번 재소자 권리구제제도로서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국민 고충 처리 해결사 뭐 이런 개념이죠. 스웨덴에서 이제 출발했던 제도고,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가 수용자 권리 재소자 권리 구제 제도에 이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옴부즈만 제도의 어떤 성격 특성을 세부적으로 냈기 때문에 이건 뭐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학에서 주로 다루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행정학적 문제에 가깝긴 합니다. 물론 문제를 답을 고르기는 좀 비교적 쉬웠던 문제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설문을 그러니까 이 옴부즈맨이 아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겠지만, 혹시 모르더라도 설문과 지문의 구성을 통해서 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어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전문성. 그러니까 옴부즈맨은 국민의 권리 구제니까 행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을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활동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옴부즈만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 임명, 바로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옴부즈맨이 국민의 권리 구제로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행정기관의 잘못된 점을 찾아가지고, 지금 설문을 보면 재소자의 권리 구제니까 교정기관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국민의 수용자의 권리 구제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독립성, 전문성이면 교정당국이 임명이 되면 그 독립성, 전문성은 없어지는 거죠. 특히 독립성이, 그죠? 그래서 교정당국이 아닌 제3의 기관, 뭐 일반적인 경우처럼 의회에서 임명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돼야지 교정당국이 임명해야 된다라는 걸 딱 보고 골라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3번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 제시. 이게 이제 옴부즈맨의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4번 원래 정부 관리에 시민의 불평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바로 스웨덴의 공무원 제도에서 유래한 제도 맞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수용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강의하면서 두 문자로 이런 식으로 두 문자 암기도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15세 미만 여기 1번 지문에 있었죠. 여러분들은 밑에 더 알아보기 거기 해설에 보시면 거기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2는 거기 시행규칙 126조의 제2호죠. 교육과정 수행할 문자 해독 능력, 강의 이해 능력 할 때 제 2자를 딴 거고요. 징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3번을 보면 징벌대상의 혐의 조사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지, 조사나 집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우리 2번 지문처럼 집행을 이미 마쳤다 그러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를 살짝 변형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작은 4호죠. 작업 교육 교화 프로그램으로 직업 실시 곤란. 이게 4번 지문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5번 질병 신체 조건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징벌의 조사나 집행 중일 때가 제한 사항이지 마친 경우는 관계가 없다. 자, 16번입니다. 형집행 법령상 교도 작업 옳은 것. 소장은 수용자에 의해서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틀렸죠? 사망하면 2일이죠. 그다음에 제삿날이 1일이고. 그다음 두 번째 구류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신청하는 경우 바로 작업부가 할 수 있다죠. 그래서 작업 의무는 없는데 신청에 따라 작업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죠. 금구미사입니다. 금고용, 구류형, 미결 수용자, 사용 확정자. 작업 의무는 없으나 신청에 따라 작업이 가능한 사람이죠. 3번 수용자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할 때에는 일정한 처우가 제한될 수 있는데 접견도 제한될 수 있는 처우입니다. 해설에 있는 것처럼 접견, 전화, 교육, 공동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인 근로 시 제한할 수 있는 거 하면 제가 이것도 암기하면 좋겠다 해서 접전, 교공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요. 자, 4번이 답이죠. 수장은 완화경비 처우급, 작업기술 탁월, 작업성적 우수한 경우 수용자 자신을 위한 개인 작업. 그래서 이 개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개방과 완화경비 처우급이 전제가 되고 그다음에 작업기술 탁월, 성적 우수. 정확히 옳은 표현입니다. 17번 서덜랜드와 크래시 바로 수용자 하위 문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이 답이죠. 수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 문화를 구분했다. 지향하는 가치, 바로 이게 부문화라고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어떤 하위 문화를 지향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 되겠고요. 2번 범죄 지향적 부문화, 범죄 지향적 하위 문화.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교도소 내 지휘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범죄 지향적인 사람은 철저하게 범죄자의 세계에 몰입이 되고 자신의 어떤 범죄자 문화에 고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휘 확보에는 아무 관심 없어요. 교도소 내의 지휘 확보라는 표현이 뭐냐면 교도소 내에서 내가 교도관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어떤 수용자와 어떻게 지내야만 내가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지휘 확보의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범죄 지향적 부문화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수용 지향적 부문화를 자가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수용 지향적 부문화 나오는데 수용 지향적 하위 문화자들이 바로 지휘 확보에 관심이 있는 것뿐이고요. 자, 그다음 3번. 수용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하면 성공적인 사회복귀 아니죠. 재범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수용지향적이에요. 그때 교도소에 들어가서 누구랑 어떻게 어울려서 어떻게 지내야 내가 편할까? 사회에 나오면 배고프면 돈을 벌어서 밥을 찾아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뭘 훔쳐가지고 밥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소하자마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교도소에 다시 수용되는 사람이 수용지향적 부문화입니다. 4번 합법지향적 부문화하면 준법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죠. 수용자들은 역할적 정의한과는 관계없어요. 자, 정의한이 아니고 여기서는 친사회적 고지식자라고 분석을 해야 돼요. 해설에도 제가 자세히 적어놨는데 바로 슈렉의 분류,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친사회적 고지식자에 가깝다. 자, 그리고 교도관보다는 재소자와 긍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거기 다른 수용자와는 별로 거리를 두고 교도관과 친하게 지내고 규율을 준수하는 형태가 합법지향적 부문화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18번 형집행법상 가석방심사위원회입니다. 자, 1번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맞죠? 가석방 심사위원회 두고요. 그다음에 구성 인원은 위원장 포함 5에서 9명 이하죠.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맞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차관이 되고, 요거 구성 인원은 늘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가석방 심사위원회, 형집행법상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이게 5에서 9. 그다음에 분류처위원회, 그다음에 징벌위원회 이게 5에서 7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교정자문위원회는 10에서 15.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이게 나온 거죠. 자, 다음 3번이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게 됐다. 그러면 5일 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허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그래서 장관의 재량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
4번 위원회 심사 관련한 심의서 회의록은 결정 후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회의록은 5년이 맞지만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게 돼 있어요. 심의서는 즉시 공개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심의서 회의록이 각각 언제 공개해야 되느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게 4번 지문이 조금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1, 2, 3번 지문은 워낙 명확히 옳은 지문들이고 아주 중요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4번을 답 고르는데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보호관찰법상 조사제도입니다.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 진행 상황 바로 보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규정돼 있고요. 2번이 눈에 보이죠? 판결 전 조사 요구 받은 보호관찰소장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알리는 거죠. 그냥 조사한 다음에 말로 대충 알린다? 이건 아니죠. 공식적인 어떤 관계고 법원에서 조사를 요구를 왜 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판결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호관찰소장이 그걸 서면으로 올려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구두로 X입니다. 3번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보호관찰 명하기가 필요한 경우 법원 소재지 혹은 주거지 보호관찰 소장에게 바로 피고인에 관한 사항 조사 요구권이고요. 그다음에 4번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 조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재지 또는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 소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환경 등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 어떤 게 적정한지 필요한 경우 의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형집행법상 분류처위원회입니다. 분류처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분류처위원회는 위원장 법 5에서 9 틀렸죠? 5, 7이죠. 여기도 또 해당이 됩니다. 분류처위원회 5에서 7이니까 2번이 바로 답이 되겠죠. 그리고 위원장은 소장 맞습니다. 3번 분류처위원회 위원장이 수습기관의 부소장, 과장, 지소의 경우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구성이 되고요. 4번 수용자의 개별 처우 계획, 각 가습방 심사 대상자 선정, 분류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의결, 바로 분류처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내용입니다. 뭐 정확히 맞고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그 구성 인원을 살짝 변형한 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이 끝났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해설을 끝마쳤는데요. 문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좀 우리가 익히 기출에서 봤던 또는 중요시했던 기본적인 문제들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었고, 하지만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를 대할 때는 사실은 그죠? 문제를 사후에 저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과 달리 시험장에서 볼 때는 조금 당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의 어떤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침착하게 차분하게 공부한 걸 잘 분석을 해서 정답을 찾아낸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런 기출의 경향을 잘 고려해서 또 앞으로 준비하는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